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는 오전이었습니다. 춘천의 작은 주택 그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목련나무 아래에 박순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78배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또렷한 눈빛으로 코바늘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흰 실이 할머니의 손끝을 지나며 천천히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베네저고리였습니다. 이제 소매만 마저 뜨면 되겠네.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실을 당겼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움직임만큼은 정확했습니다. 마당 구석에는 이미 완성된 베네저고리 5벌이 바구니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읍내 보건소로 보낼 물건들이었습니다. 목련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꽃은 이미 지고 없었지만 초여름 잎새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참 오래 봤네. 20해가 넘었습니다. 이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습니다. 그때는 팔뚝만 했던 나무가 지금은 이렇게 컸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매년 봄마다 어김없이 꽃을 피웠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코바늘을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임한 뒤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읍내 노인복지관에서 뜨개질 모임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할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떨며 손을 놀렸습니다. 그렇게 만든 베네저고리와 턱받이를 보건소에 기부했습니다. 할머니. 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녀 은지였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손녀가 주말을 맞아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22의 은지는 배낭을 맨 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 우리 은지 왔네. 언제 출발했어? 아침 일찍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은지는 할머니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건강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기차에서 김밥 먹었어요. 할머니는요? 아침 일찍 먹었지. 배고프면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꺼내 먹어.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가 뜨고 있는 베네저고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또 만드시네요. 이번 달엔 몇 개째예요? 이게 6번째야. 다음 주까지 10개는 만들어야 해. 손이 안 아프세요? 이 정도야 뭐. 익숙해서 그런지 별로 안 힘들어. 은지는 한동안 할머니의 손놀림을 지켜보았습니다. 코바늘이 리듬을 타듯 움직였습니다. 실이 엉키지 않고 깔끔하게 이어졌습니다. 수십 년 교직 생활을 하며 단련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응? 저번에 엄마한테 옛날 사진 받았거든요. 할머니 젊었을 때 사진이요.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은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20살쯤 돼 보이는 여자가 교복 같은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몸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게 할머니 맞죠? 그러네. 교대 다닐 때 찍은 거야. 진짜 여리셔 보여요.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아요. 은지는 사진 속 할머니와 지금의 할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강한 분이 되셨어요? 물음이 떨어지자 할머니의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코바늘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목련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지는 할머니의 옆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은지야. 내 할머니. 할머니가 살아온 얘기 들어볼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따뜻함이 가시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14살이었을 때 얘기야. 아주 오래전 일이지. 강원도 영월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야.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60년이 넘도록 닫아두었던 기억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은지는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겨울이었어. 눈이 많이 내리던 해였지. 할머니의 시선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춘천의 따스한 햇살 속에서 할머니는 혼자 다른 계절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겨울을, 그 겨울밤의 일들을. 은지는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어. 읍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우리 아버지를 존경했어. 반듯하고 점잖은 사람이라고 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할머니를 딸로 보지 않았어. 다른 것으로 봤지. 할머니는 그걸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마당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목련나무 잎새들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의 이야기를, 검은 약사발의 이야기를.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할머니가 13이 되던 해였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마당에 가라앉았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절이 보였습니다. 영월의 겨울이. 지병을 오래 앓으셨어. 마지막 해는 거의 일어나지도 못하셨지. 돌아가시던 날 밤 할머니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 순자야, 착하게 살아라. 그게 마지막이었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자 집이 텅 비었습니다. 커다란 기와집이었지만 사람은 둘뿐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순자. 큰오빠 진수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방학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어. 공부에 방해된다고. 집에 오지 말라고. 오빠는 그 말을 따랐지.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아니 어쩌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숨기고 있었던 것일지도. 매일 밤 아버지가 방으로 왔어. 손에는 약사발을 들고.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야, 어미 잃고 내가 쇠약해졌다. 이 약 마시고 푹 자거라. 귀한 녹용을 달인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60년이 지났어도 잊히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였으니까. 읍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약은 검고 지냈습니다. 꿀과 대추의 단맛이 느껴졌지만 그 밑에는 쓴맛이 깔려 있었습니다. 역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꿀꺽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약을 마시면 정신이 흐려졌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몸이 가라앉는 것 같았지. 그러다 깊은 잠에 빠졌어.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해가 중천에 떠서야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몸이 납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속저고리가 흐트러져 있었어. 분명 단정히 여미고 잤는데. 순자는 그날 아침 속저고리 매듭이 풀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다가 뒤척여서 그런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사흘째도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속저고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 안에서 냄새가 났어. 아버지가 쓰는 스킨 냄새였어. 위너라는 거였는데. 은지가 할머니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순자는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읍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아버지가 약사발을 들고 왔습니다. 하루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 아버지, 저 괜찮은데 약을 꼭 먹어야 하나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자야, 아버지 말 안 듣겠다는 거냐? 내 몸이 약한 거 아버지가 더 잘 알아. 어서 마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날 밤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상했어. 분명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할머니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 14살이었으니까. 세상을 몰랐으니까. 하지만 공포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마시는 약, 사라진 기억, 흐트러진 옷, 방 안의 냄새, 그리고 아버지의 눈빛. 아버지가 할머니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 딸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순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순자야, 내가 점점 어미 닮아가는구나. 특히 뒷모습이. 순자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서웠습니다. 예쁘구나. 우리 순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끈적했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설거지 다 했어요. 방으로 들어갈게요. 순자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아버지가 약을 가져왔어. 평소보다 더 진하게 보였어. 순자는 약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는 그 틈을 타 약을 한 모금만 삼키고 나머지를 입에 머금었습니다. 다 마셨니? 네, 아버지. 아버지는 빈 사발을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얼른 방구석 난초 화분으로 가서 약을 뱉어냈습니다. 어머니가 아끼던 화분이었습니다. 이제 시들어가고 있었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순자는 화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평소처럼 깊은 잠에 빠지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약을 다 마시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쯤 되었을까? 방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눈을 꼭 감았습니다.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순자의 머리맡에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찰칵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눈꺼풀 사이로 살짝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할머니는 그때 알았어. 이 모든 게 끔찍한 무언가였다는 걸.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60년을 묻어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끝까지 해야 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순자는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순영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순영. 그건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순영아, 내가 다시 온 것 같아. 꼭 어릴 적 내 모습이야. 아버지의 손이 순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순자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면 들킬 것 같았습니다. 예쁘구나. 정말 예뻐.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아버지는 일어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알았어. 아버지가 할머니를 딸로 보지 않는다는 걸. 죽은 어머니의 대체물로 본다는 걸.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학교에 갔습니다. 수업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뭘 말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운동장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 명숙이가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진짜? 밥도 안 먹었잖아. 배가 안 고파서. 명숙이는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물었습니다. 요즘 집에 무슨 일 있어?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명숙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였습니다. 순자는 읍내 중앙약국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제삿날이 다가와서 향을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약국 앞을 지나다가 유리창에 붙은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수면제 오남용 주의. 큰 글씨였습니다. 순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포스터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수면제 부작용 기억 상실 아침의 혼란 현기증 과도한 졸음.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매일 아침 겪는 증상이었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약이 아니었어. 수면제였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은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약을 마시지 않기로. 아니, 마신 척만 하기로. 그리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기로. 순자야, 약 마셔라. 아버지가 약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받아들었습니다. 입에 가져갔습니다. 삼키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입에 머금었습니다. 다 마셨니? 네, 아버지. 아버지가 나가자 순자는 재빨리 난초 화분에 약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깊이 잠든 척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순자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눈꺼풀 사이로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찰칵찰칵. 순자를 찍었습니다. 여러 장 찍었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공책이었습니다. 펼쳐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1월 15일. 오늘도 예쁘다. 순영이가 16이었을 때와 똑같다.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머니를 대신하는 무언가로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밤 약을 뱉어내고 잠든 척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들어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공책을 들고, 그리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곧 데리고 갈 거야, 순영아. 아무도 없는 곳으로.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순자의 귓가에 대고. 서해안에 작은 섬이 있어. 거기엔 아무도 없어. 우리 둘만 살 수 있어. 아무도 방해 못해. 순자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어디론가 데려가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머니는 생각했어. 증거가 필요하다고. 아버지의 말을 녹음해야 한다고. 다음 날 순자는 학교를 마치고 읍내로 갔습니다. 제일 전파사였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라디오며 카세트며 온갖 기계를 팔았습니다. 아저씨, 녹음기 있어요? 녹음기? 어디 쓰게? 공부할 때 쓰려고요.
선생님 말씀 녹음하려고요. 주인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이거면 되겠다. 2,000원이야. 순자는 명절에 받은 세뱃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2,000원 정확히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샀습니다.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녹음기를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약을 뱉어내고 잠든 척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소리, 공책 넘기는 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 곧이다 순영아. 다음 주면 데리고 갈 거야. 아무도 없는 서해안 섬으로. 거기선 우리 둘뿐이야. 아무도 널 방해 못해.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 녹음기가 모든 걸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끔찍한 계획을 이제 오빠한테 보내야 했어. 이 녹음기를. 그래야 할머니를 구해줄 수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학교 가는 척하고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녹음기와 편지를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오빠 앞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이거 서울로 보내주세요. 그래 얼마 안 나가. 500원이면 돼. 순자는 돈을 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상자를 받았습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오빠가 알 거라고. 오빠가 구해줄 거라고.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박순자. 학교 운동장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우체국에서 보낸 그 상자를. 너 뭘 보낸 거냐?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아버지와 아는 사이였습니다. 딸이 무언가를 보내는 걸 이상하게 여겨 아버지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자. 지금 당장. 아버지가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순자는 끌려갔습니다. 친구들이 지켜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읍사무소 박 계장님이니까. 존경받는 어른이니까.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곧이다 순영아. 다음 주면 데리고 갈 거야.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붉어졌습니다. 분노로. 괘씸한 년. 아버지가 녹음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끌고 뒤뜰로 갔습니다. 창고가 있었습니다. 낡은 창고. 농기구를 넣어두는 곳. 여기 들어가 있어. 반성해. 순자를 밀어 넣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끝났어. 이제 끝났어.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트럭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일어나. 지금 당장 떠난다. 어디로요? 섬으로. 그 섬으로. 순자는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입을 막았습니다. 끌고 갔습니다. 트럭으로. 할머니는 그때 생각했어. 이대로 끝이구나. 이제 아무도 할머니를 구해주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트럭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마당으로. 그리고 외쳤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배가 아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버지가 망설였습니다. 순자는 그 틈을 타 뒷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살이 있었지만 틈새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불빛이. 방앗간에서 나오는 불빛이. 방앗간 할머니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떡시루를 올리는 할머니. 오늘도 어김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순자가 외쳤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할머니. 살려주세요. 방앗간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부르는 소리. 할머니는 떡시루에서 손을 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야? 할머니. 저예요. 박 계장네 순자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앗간 할머니는 뒷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문 틈으로 보이는 순자의 얼굴. 창백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순자야? 왜 거기서? 할머니 제발. 아버지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려 해요. 섬으로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방앗간 할머니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박 계장. 읍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딸을?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박 계장이 딸을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장을 보러 나온 순자를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저 아이의 눈에 공포가 어려 있다는 걸. 제 방에 증거가 있어요. 장판 밑에 녹음기가 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제발 지서에 신고해 주세요. 순자야.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급했습니다. 순자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순자야 당장 나와. 방앗간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뛰었습니다. 70평생 그렇게 빨리 뛴 적이 없었습니다. 지서로. 읍내 지서로. 순사님. 순사님. 불이 켜졌습니다. 지서 문이 열렸습니다. 당직 순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 계장네 순자를 구해야 해요. 지금 당장. 순사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박 계장이라니. 하지만 방앗간 할머니의 얼굴이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순사 2명이 차에 올랐습니다. 방앗간 할머니도 함께 탔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차가 달렸습니다. 박 계장네 집. 마당에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시동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순자의 팔을 잡고 트럭으로 끌고 가려는 참이었습니다. 박 계장님. 순사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잠시 이야기 좀 나누시죠.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어디 가시려고요? 이 새벽에?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사 한 명이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니?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방에 증거가 있다고 했지? 어디 있니? 제 방이요. 장판 밑이요. 순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의 방. 장판을 걷었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부서진 녹음기. 하지만 테이프는 무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순사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곧이다 순영아. 다음 주면 데리고 갈 거야. 아무도 없는 서해안 섬으로. 거기선 우리 둘뿐이야. 순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뒤졌습니다. 장롱 속에서 공책이 나왔습니다. 펼쳤습니다. 온통 순자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아니 순영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죽은 아내를 딸과 혼동하는 글. 그리고 사진들. 수백 장의 사진. 잠든 순자를 찍은 사진들. 옷이 흐트러진 사진들.
박 계장님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아버지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순사 둘이 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을 채웠습니다. 순자야, 아버지가 뭘 잘못했니? 너를 사랑한 게 죄냐?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앗간 할머니가 순자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순자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끝났다는 안도감. 해가 떠올랐습니다. 영월 읍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 계장이 체포됐다고. 딸을 학대했다고. 읍사무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읍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녹음기, 공책, 사진들. 모두 아버지의 범죄를 증명했습니다. 서울에서 오빠 진수가 내려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지서에 도착했을 때 순자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순자야. 오빠가 순자를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울었습니다. 미안해. 형이 미안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오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집에 왔어야 했어. 내가 혼자 있는 걸 알았으면서. 오빠는 순자를 지서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엔 다시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읍내 여관에 묵었습니다. 며칠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으니까.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진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빠 옆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오빠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로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네, 오빠. 그날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어머니의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떠나기 전 순자는 방앗간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떡을 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방앗간 할머니가 돌아보았습니다. 순자를 보고 손을 닦았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서울 간다며? 네, 오빠랑요. 잘됐다. 여기 있으면 힘들 거야. 순자는 할머니에게 절을 했습니다. 깊이 절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방앗간 할머니가 순자를 일으켰습니다. 안았습니다. 아가야, 넌 강한 아이야. 그 끔찍한 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잖니. 증거를 찾았잖니. 그게 널 살린 거야. 할머니가 제 말을 들어주셨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야. 누가 됐든 도와야지. 할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보따리였습니다. 인절미야. 서울 가는 기차에서 먹어라. 할머니. 받아. 그리고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순자는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절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기차역이었습니다. 오빠가 표를 샀습니다. 서울행. 순자는 플랫폼에 섰습니다. 영월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았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오빠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네, 오빠. 기차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영월이 보였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월이 멀어졌습니다. 그 집이 멀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힘들겠지만 살아갈 수 있다고. 오빠가 순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네, 오빠. 알아요. 기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약 없이, 공포 없이, 그저 평범한 잠이. 그게 할머니 이야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마당에 가라앉았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할머니를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목련나무 잎새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 정말 힘드셨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힘들었지. 오래 힘들었어. 서울에서의 삶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빠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자를 진심으로 대해줬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는 꿈, 약사발을 내미는 꿈, 트럭에 실리는 꿈,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올케 언니가 달려왔습니다.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다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웃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습니다. 20살이 되었습니다. 오빠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뭐 하고 싶니? 대학 갈래?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무얼 하고 싶은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 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지켜주고 싶어요.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는 듯이. 교육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교육학, 심리학, 아동 발달. 모든 걸 배웠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신호를 놓치지 않는 법,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춘천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멀었지만 좋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첫 학급을 맡았습니다. 25명의 아이들. 모두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밝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숙이라는 여자아이. 늘 조용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미숙아, 괜찮니? 네, 선생님. 하지만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순자는 알았습니다. 저 눈빛을, 자신도 한때 가졌던 눈빛을 며칠을 지켜봤습니다. 미숙이의 팔에 멍이 있었습니다. 물어보면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넘어졌습니다. 미숙아, 선생님한테 말해줄래? 집에 무슨 일 있니? 미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선생님이 도와줄게. 무서워하지 마. 그날 순자는 미숙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가출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왜 왔습니까? 미숙이가 걱정돼서요. 괜찮습니다. 잘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 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미숙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알았습니다. 여기선 안 된다는 걸. 학교로 돌아와 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했습니다. 며칠 뒤 미숙이는 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아버지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숙이를 마지막으로 본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저를 구해줘서요. 순자는 미숙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그날 밤 순자는 울었습니다. 기쁘고 슬픈 눈물이었습니다. 한 아이를 구했다는 기쁨. 하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슬픔.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계속 가르쳤습니다. 수십 년을 가르쳤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몇몇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순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호를.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30살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춘천에서 의사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자의 과거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야. 결혼했습니다.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완전히 행복하진 못했지만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출소한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디 갔는지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빠가 한 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어디선가 혼자 죽었다고. 순자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년퇴임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목련나무를 심었습니다. 마당에 매년 봄마다 꽃이 피었습니다. 하얗고 아름다운 꽃.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순자는 또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할머니들과 모여 베네쩌고리를 떴습니다. 보건소에 기부했습니다. 새 생명들을 위한 선물. 그리고 지금 78의 순자 할머니가 손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살아남았어. 그날 밤을 견뎌냈어. 방앗간 할머니가 도와줬고 오빠가 데려갔고 할머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은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어요? 그런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실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코바늘을 다시 들었습니다. 베네쩌고리의 마지막 매듭을 지었습니다. 쉽지 않았어. 오래 걸렸어.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아버지가 할머니한테서 빼앗아간 것들을 되찾아야 한다는 걸. 무엇을요? 존엄, 자유, 미래. 그런 것들. 할머니는 완성된 베네쩌고리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6번째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결심했어. 혼자만 살아남으면 안 된다고. 다른 아이들도 구해야 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됐어. 은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강하세요? 아니야. 할머니는 약했어. 지금도 약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다야. 할머니는 목련나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햇살이 잎새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은지야, 할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세상엔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어. 집에서, 학교에서, 누군가의 손에. 그 아이들은 작은 신호를 보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할머니가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리고 외면하지 마. 할머니를 구한 건 작은 녹음기와 방앗간 할머니의 용기였어. 내가 누군가의 방앗간 할머니가 되어줘. 내 할머니. 침묵은 괴물을 키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하지만 말하면 누군가는 들어줘. 그러니까 용기를 내. 도움을 청해. 그리고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외면하지 마.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꼭 그럴게요. 할머니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은지야.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목련나무가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은지와 함께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이야기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미래 이야기. 밤이 되었습니다. 은지는 할머니 옆방에서 잤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방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춘천의 밤하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악몽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꾸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목련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새 베네쩌고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7번째였습니다. 은지가 일어나 나왔습니다. 할머니 벌써 시작하세요? 응. 다음 주까지 10개 만들어야 하니까.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뜨개질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줬습니다. 코를 뜨는 법, 매듭 짓는 법. 은지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목련나무 잎새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좋은 날이네. 네, 할머니. 정말 좋은 날이에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살아남아서 누릴 수 있는 미소. 이겨내서 맞이한 평화.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코바늘을 들었습니다. 흰 실이 손끝을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형태를 잃었습니다. 새 생명을 위한 옷. 따뜻하고 부드러운 옷. 할머니는 뜨개질하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끔찍했던 겨울을. 그리고 다시 찾아온 봄을.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남았습니다. 버텼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머니는 여기 있었습니다. 춘천의 작은 집. 목련나무 아래. 손녀와 함께. 할머니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바늘이 리듬을 타며 움직였습니다. 은지는 옆에서 할머니의 손놀림을 지켜보며 자신의 뜨개질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응? 방앗 간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살지 못하셨어. 할머니가 서울 간 지 2년쯤 뒤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오빠한테 소식을 들었지. 가보지 못하셨어요? 못 갔어. 그때는 영월에 다시 갈 용기가 없었거든.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후회해.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으니까. 그분이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없었을 텐데.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그분을 기억하며 살았어.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방앗 간 할머니께 하는 보답이라고 생각했어.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뜨개질에 집중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늘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점심 먹자. 할머니가 만들어 줄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엌에서 두 사람은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시금치를 무쳤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은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를 용서하셨어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라는 게 뭘까? 할머니도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럼
미워하지는 않아. 오래전부터 미워하지 않았어. 미워하면 할머니만 힘들더라고. 하지만 용서했다고 말할 수도 없어. 그냥 놓아버렸어. 그 사람도 그 기억도.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상처는 아물지 않아. 흉터로 남지. 하지만 그 흉터를 보며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딛고 앞으로 가는 거야. 할머니는 그렇게 살려고 했어.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먹자. 식겠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은지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배낭을 챙겼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반찬을 싸주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 작은 통에 담았습니다. 이거 가져가. 자취방에서 먹어. 할머니 너무 많아요. 많기는. 이것도 금방 먹어. 잘 챙겨 먹어야 해. 은지가 반찬통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자주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할머니는 괜찮아. 튼튼해. 현관문을 나서는 은지를 할머니는 배웅했습니다. 대문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은지가 골목을 돌아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목련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녁 해가 기울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할머니는 7번째 베네저고리를 다 떴습니다.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상을 제대로 차렸습니다. 국, 반찬, 밥.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밥을 먹으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은지에게 말한 것들을, 60년을 묻어뒀던 이야기들을 말하고 나니까 홀가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집 안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베네저고리 3개 더 떠야 했습니다. 복지관 모임도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몇 페이지 읽다가 책을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살았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 살았어.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약속대로 베네저고리 10개를 완성했습니다. 바구니에 담아 보건소로 가져갔습니다. 박 선생님, 이번에도 고맙습니다. 보건소 간호사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기들이 좋아할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생 아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이 보였습니다. 작고 빨갛고 예쁜 아기들. 세상에 막 태어난 생명들. 잘 자라라. 할머니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아프지 말고 사랑받으며 자라라. 누구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보건소를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수요일 뜨개질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복지관 2층 강당에는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명쯤 되었습니다. 모두 70 넘은 분들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선생님, 이번 주도 많이 만드셨네요. 옆에 앉은 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럭저럭요. 최 선생님은요? 저도 5개 떴어요. 할머니들은 수다를 떨며 뜨개질을 했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이고 입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아직 높았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 나가 목련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올해도 꽃 잘 피었네. 나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잎새를 흔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뜨개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멀리 왔다고. 14살의 그 겨울 밤부터 지금까지 60년이 넘는 시간. 긴 여정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울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춘천의 작은 집, 목련나무 아래, 평화로운 오후.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했습니다. 살아남아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목련나무 잎새가 속삭이듯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만에요. 잘하셨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얼굴에 닿는 햇살이 좋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할머니는 일어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아침이 올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할머니는 또 일어날 것입니다. 뜨개질을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것입니다.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계속, 끝까지. 목련 할머니의 편지.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나는 박순자입니다. 78배 할머니입니다. 춘천에서 목련나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고통받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작은 신호를 눈치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지.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침묵은 괴물을 키웁니다. 말하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신호를 보내세요. 반드시 누군가는 듣습니다. 나처럼 방앗간 할머니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신호를 감지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그 작은 용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방앗간 할머니처럼 행동하세요.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당신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뒤에는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목련은 겨울을 견디고 봄에 핍니다. 차갑고 긴 겨울을 견뎌내고 마침내 꽃을 피웁니다. 하얗고 아름다운 꽃을. 당신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춘천에서 목련나무 아래에서. 박순자 올림.